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제 원래 비교문학 이런 쪽으로 강의를 좀 계속 했었어요. 제가 작년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강의를 작년 벌써 4학기 때 된 것 같아요. 강의한 지가.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비교문학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비교하는 강의를 뭐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그렇게는 했었는데 이제 또 그것만 또 계속 강의하면 또 지루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아예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이 책으로 좀 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90분 정도로 강의를 하니까 뭐 한 챕터 내지는 두 챕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한 챕터를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뭐 쓰신 시가 있으면 뭐 그걸 또 설명드리고 오늘 아마 이제 여기 또 한 분 오시는 분이 시를 좀 가지고 오신다고 해서 그 시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두 분도 어떻게? 예, 들으시면 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그 제일 앞에 즐기며 받아 쓰는 시창작법이라고 해서 이제 김순진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저서가 16권이에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여기 뒤에 책 있으신 분은 제일 뒤를 보시면 이게 저서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서 몇 권이 더 플러스가 될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분도 시집을 몇 권 쓰셨고 출판사 대표님으로 계시고요. 이쪽 출판 대표님 계시고. 이거 책을 구입하셔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즐기며 받아 쓰는 시창작법이라는 책이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미리 이제 조금 목차를 설명을 드릴게 같이 좀 김목사님 이게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목차를 좀 보세요. 앞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뭐 이걸 다 할 필요는 없고 가장 중요한 컨텐츠거든요. 9페이지를 좀 펴보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개요라고 나오죠. 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1장부터 15강까지 딱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학기 강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이 15주 강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면 뭐 그런 아닌데 15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1강은 시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시에 대한 정의를 쭉 하겠죠. 시가 어떤 거다라든가. 2강은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3강은 나는 시를 이렇게 쓴다. 이게 이제 개요고 접근으로 가면 시창작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제 시창작을 공부하시지만 시창작이 뭔지 막상 물어보면 잘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5강은 한자 시를 통한 시에서 한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칭으로 가면 6강이 1인칭 은유심상법, 7강이 2인칭, 8강이 3인칭 은유심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칭 은유심상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은유심상법은 일종의 비유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유심상법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비유법이라고 좀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시라고 하는 것은 시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지만 시는 시인의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말씀 원자하고 절 사자가 들어가요. 참 시가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절에 사는 스님의 말씀은 진실되죠. 일종의. 이런 것처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절에 가면 여러분이 가장 이렇게 보는 게 뭐죠? 절에 딱 들어가면 절에 가면 무슨 소리? 풍경소리. 예, 뭐라고요? 풍경소리. 네, 풍경소리. 풍경. 이 종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물고기 이렇게 풍경이 매달려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 소리가 막 운율을 일으키는 거예요. 운율.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풍경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뭐냐? 음악성이다. 시의 음악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풍경 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악성. 음악성은 또 뭘 말하느냐? 운율을 말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제 수업을 안 빠지신 분들에게는 이걸 완벽하게 이 책을 다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제 수업 잘 들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은유심상법의 이제 1인칭. 자, 그러니까 인칭 은유심상법 1인칭이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저. 근데 보통 이제 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저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시에서는. 저는 하면 너무 지나치게 겸손해요, 저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나치게 겸손한 표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 은유심상법은 당신, 너, 뭐 그대, 뭐 이런 뜻이겠죠? 너니까 2인칭 하시잖아요. 그래서 3인칭은 뭐겠어요? 3인칭은 그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것도 복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있겠죠. 우리도 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는 너희들, 뭐 당신들.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3인칭은 그녀, 그들도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들은 복수형이니까 이렇게 인칭 은유 심상법에는 1인칭과 2인칭과 3인칭이 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없으시죠? 이해 안 가는 거 그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인칭 은유 심상법. 은유 심상법은 뭐다? 비유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방법으로 가면 여러분 이제 시 쓸 때 이제 그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시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만 쓰냐면 서정시만 써요. 여기도 아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을 쓰는 거 위주로만 쓰셔. 그러면 시집이 재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고 좀 다채로운 내용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묘사심상법, 말 그대로 이제 묘사심상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 묘사심상법이라고 이게 이제 뒤에 가면 170페이지를 잠깐 펴보실래요? 미리 조금 말씀 보여드릴게요. 170페이지에 보면 묘사심상법 이렇게 나왔죠. 이 책 17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70페이지를 펴보시면 묘사심상법 나오잖아. 이게 뭐냐면 일종의 묘사심상법은 기발한 상상력이에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발한 상상. 거기 170페이지에다가 자, 묘사심상법 뭐라고? 기발한 상상력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묘사심상법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 대표님한테도 강의를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쓰시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예산, 여기 충남 예산 있죠? 예산 있지 않나요? 그 예산에 가려면 뭘 세워야 돼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세워야 돼요. 잘하시네. 예산에 가려면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게 말장난. 그러니까 이 묘사심상법은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장난을 이제 좀 멋있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펀이라고 그래요. 펀. P-U-N. 이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언어유희. 펀, 말장난 같은 말. 여기 써놓으세요. 제가 필기한 건 되도록 다 적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심상법이에요. 빵을 먹으니까 배가 빵빵해졌어. 빵을 먹으니까. 같은 빵은 아니지만 재밌죠? 그런 말을 가지고 막 쓰는 거를 이제 우리가 묘사심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거는 제가 그때 할 때 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냥 아웃라인만 잡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성찰심상법이 있죠. 식감. 다시 앞에 9페이지로 목차로 가보세요. 성찰심상법과 관찰심상법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찰심상법하고 관찰심상법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다 차례차례 끝났는데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성찰심상법이라는 게 관찰심상법보다는 좀 더 자기 반성,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성찰심상법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현상을 봐요. 거기다 좀 이거는 188쪽에서 좀 얘기를 좀 하세요. 어떤 현상을 본다. 현상이 있을 거 아니니까 자연에. 그리고 이제 그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그걸 보고 반성을 해. 반성. 영어로 이제 반성을 좀 더 유식하게 뭐라 그래요? 셀프 리프렉션이라고 합니다. 셀프 리프렉션. 리프렉션이라는 게 이제 반성, 반영 뭐 이런 뜻 있어요. 반사. 영어 공부 좀 하신 분 아시죠? 리프렉션이라는 게 반반반이 반자 돌림이에요. 반자 돌림. 그래서 반사한다, 빛을 반성한다, 또 반영한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리프렉션은 반반반이에요. 아시겠죠? 반사, 반성, 반영. 여기서 뭐겠어요? 반성이겠죠. 아시겠죠? 원래 공부하려면 영어도 조금씩 알아야 돼요. 용어를. 셀프 리프렉션. 반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나를 뭐 하는 거죠? 돌아보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성, 셀프 리플렉션. 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찰 심상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관찰 심상법도 관찰하는 거겠지만 관찰 심상법보다는 성찰 심상법이 좀 더 나를 이렇게 돌아보는 면이 좀 더 강해요. 뭐 물론 이제 두 개를 뭐 딱 이렇게 무자르듯이 할 수는 없는데 관찰 심상법보다 좀 더 심오하게 나를 돌아보면 성찰 심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틀만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13강이 인유와 패러디라고 나왔죠. 다시 9페이지 넘겨보세요. 인유와, 여러분 인유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유가 뭔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인유가 뭔지 아세요? 인유는 뭐냐면 이게 인자가 끌 인자예요. 끌 인자인데 여기 혹시 그 펜이 이게 검은색 펜이 나오는 게 있나요? 이게 다예요? 아니 이게 더 아니 혹시 있는지. 제가 펜을 좀 집에서 가져올 거고 있다. 이게 나오네. 목사님 요거 나와. 이거 나오네. 하나 다행이다. 그래서 이 지금 인유라고 할 때 인자가 끌 인자입니다. 끌어서 비유한다는 뜻이에요. 인유. 그러니까 인유라는 것은 어떤 고전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전 작품의 어떤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인유라고. 자, 인유가 뭐다? 끌어온다. 자, 이것도 240페이지를 잠깐 펴보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이 흐름을 잡는 거예요. 인유란 무엇이가 나왔죠? 인유, 가져오는 거. 여러분 가져온다는 게 어떤 식구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그 240페이지부터 250페이지에 보면 이상국의 우리 동네 항진이라고 있죠. 249페이지 제 책 강의할 때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49쪽에 우리 동네 항진이라는 시가 있지 않나요? 네. 이 시가 이건 뭐 항진이가 뭐 그겁니까? 여러분 항진이 하면 시조로 또 유명하잖아요. 맞죠? 항진이 시조 뭐 생각나요? 항진이 뭐 내일이면 뭐 그거 말고 뭐죠? 동짓달 있잖아. 동짓달. 네, 이야기 없어요.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내. 이 대단하죠.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서 춘풍 이불 아래, 맞죠? 봄바람의 이불 아래 서리서리. 그렇죠. 서리서리 졌다가.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구비구비 펴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은님 오시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시면. 역시 국문학을 공부하셔서 대화가 잘 되네. 구은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다. 이 부분 안 쓰려고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쓸게요.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펴리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랑의 감정을 대단하지 않나요? 이 시가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 기나긴 밤이야. 밤. 근데 밤에 하루가 있어.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이걸 6자로 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나긴 밤 한어리까지. 자, 이거 아십니까? 이거를 자 기나긴 밤이죠. 기나긴 밤. 이건 시간이죠. 이거 한어리는 공간이죠. 공간. 시간의 공간화라고 해요. 말 되죠? 기나긴 밤은 시간이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을 한 허리라고 했으니까 허리는 공간이잖아요. 시간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밤에 허리를 베가지고 이불 안에 넣었다고 해서 이 시간이 뭐 펴집니까? 아니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밤에 오면 24시간이 한 50시간 되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맞죠? 이런 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유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자, 이런 동짓달 기나긴 밤 한어리를 베어내어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 이것도 인유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간과하는 게 뭐냐면 간과. 지나친다. 간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한자는 좀 알아두셔야 돼. 간과하지 말아야 될 때. 보고 지나치는 걸 간과라고. 간과란 말 쓰지 않나요? 이런 거 간과하지 마. 그냥 지나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황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이것도 뭐가 돼? 이것도 인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황진이 어떤 내용을 고전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뭐 이런 것을 그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인유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인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건 황진이 밖에 안 나왔는데 무슨 인유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황진이의 내용이 나와도 뭐라고요? 인유가 된다. 그런 이야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가죠. 9페이지. 그래서 인유와 패러디. 패러디는 이제 이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패러디는 이제 뒤에 가서 또 패러디가 나오겠지만 남을 흉내내는 거. 246쪽을 볼까요? 246쪽의 첫째 줄 보면 패러디란 남을 흉내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왔죠. 246페이지에 패러디란 남을 흉내내는 말 나오죠? 나올 텐데 246페이지에 첫째 줄에 패러디라고. 패러디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패러디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남을 흉내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은 여러분 그 국민교육 헌장 세대 아니에요? 이거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막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못 하면 집에 못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러면 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그 말이 나오면 그 국민교육 현장이라는 그 말을 다른 무슨 헌장으로 집어들라 이거죠. 개미교육, 그렇죠. 등산교육 현장도 좋고 개미교육 현장도 좋고 무슨 말 알겠죠? 그 헌장은 들어가잖아요. 헌장은 들어가는데 이 앞에 있는 걸 다른 걸 집어넣어 버려. 등산교육 현장, 등산. 뭐 개미교육 현장이라든가 그 개미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패러디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것도 패러디가 있어요. 같은 뭐 이야기가 되는데 그걸로 시작되지만 다른 말이 되는 거. 이런 것도 패러디가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 248쪽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248쪽 펴보세요. 거기 이제 시가 나오죠. 그 김순진의 숨은 그림 찾기를 패러디하다가 나왔는데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찾으셨어요? 예. 248쪽에 그 막 자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물병 자리, 물고기 자리, 양 자리 이게 이제 점성학 차트에 나오는 자리들이거든요. 처녀 자리 막 가다가 임산부 자리가 있죠. 두 번째 줄에 예. 임산부 자리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12별자리 중에 임산부 자리가 있나요? 네? 이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안녕하세요. 예, 이쪽에 앉으시면 되죠. 책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산부 자리 이건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패러디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248쪽을 좀 보고 있었어요. 채널도 좀 보시면서 보시면 임산부 자리 동그라미 펴놓으셨죠? 같은 자리인데 이렇게 전갈 자리, 사수 자리, 염소 자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임산부 자리.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없어요? 시 공부할 때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9페이지입니다. 다시 수사. 9페이지 보세요. 수사. 어조란 무엇인가? 수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수사. 수사가 뭔지 아세요? 수사.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하나 예를 좀 들으면 대학원 다닐 때 저는 영문학 박사님 영문학 공부를 했는데 수사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수사학. 수사학이 이제 그 뭐죠? 수사학이라는 게 뭐냐? 이게 영어로 뭐냐면 레토릭이라고 해요. 레토릭. 한번 써보실래요? 레토릭이라고 레토릭. 이게 수사학. 수사학을 더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연사 외칩니다 이거 뭐죠? 웅변. 네, 웅변이죠. 웅변수를 수사하죠. 수사학은 좀 어려운 말이고 이걸 쉽게 말하면 웅변수. 그걸 수사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레토릭. 그래서 이 수사학은 이제 웅변수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어조.
자, 어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 어조를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톤이라고 그래, 톤. 아, 톤이 어떻다 이런 말 쓰죠. 우리도 톤이란 말 쓰지 않나요? 톤이 어떻다. 얼굴의 어조가 어떻다. 톤이 어떻다. 화장 같은 거 할 때도 톤이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어조를 톤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는데, 이 비유는 그럼 영어로 뭐라고 하냐? 비유. 이걸 이제 피겨라고 그래요. 피겨 스케이팅 할 때 피겨 있죠. 그래서 비유를 피겨라고 하고요. 비유적인 언어.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 피겨가 비유라고 그랬죠. 피겨러티브라고 해요. 피겨러티브. 언어니까 랭귀지겠죠? 랭귀지. 자, 피겨러티브 랭귀지가 뭐예요? 비유적인 언어입니다. 말을 이렇게 이 가장 중요한 게 시를 쓰거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유를 잘해야 돼. 그렇지 않나요? 뭐 은유든 지교든 이렇게 비유를 훨씬 더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김동명 시인의 거기도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대 노를 저오 내 마음은 호수요. 너무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호수니까 내 마음이 A고 호수가 B네. 그러니까 A 이퀄 B죠? 그 무슨 법이에요? 은유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의 종류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제 비유라고 하는 거죠. 비유란 무엇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한 20분 정도 제가 이 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반적으로는. 자, 여기까지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제가 설명 알아들으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알아들으시는지 못 알아들으시는지 자기 모르겠어요. 노트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보이지. 아, 안 보인다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순서가 지우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눈도 아니, 제가 이거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좀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설명은 알아들으시겠죠? 지금은? 그러면 돼요. 여기 이제 글자들은 영상으로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 1강 시란 무엇인가 1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금 제가 본격적인 강의예요. 12페이지. 자, 시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을 할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시라는 건 뭐다? 말씀 원자, 절사자라고 했죠. 기억나죠? 말씀 원자, 절사자다. 그래서 왜 절사자냐? 아까 기억나시죠? 절에 가면 무슨 소리가 있다? 통경 소리가 있다. 펜을 하나 예, 펜이 하나 있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강의할 때 이 펜이 이렇게 안 나오면 이게 좀 강의가 힘들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를 쓸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멋있게 써야 돼.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밤이 되었다. 만약에 밤이 되었다. 물론 이것도 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 감사합니다. 밤이 되었다. 예, 밤이 되었다가 시가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둠이 잘 나옵니다. 좋습니다. 어둠이 써보세요. 신발을 벗고 벗어놓고. 제가 이제 시 강의할 때는 엄청난 비유를 들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비교문화 강의를 들을 때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실제 창작과 관련된 거예요. 어둠이 신발을 벗어놓고 또 벗어놓았다.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밤이 되었다. 여러분이 한번 쓰신 분 많으시니까 이게 좀 더 있어 보여요. 어둠이 신발을 벗어놓았다. 이게 있어 보여요. 네? 이게 당연히 있어 보이죠. 시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무슨 신발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는 그거를 좀 더 그러니까 시라는 건 그래요. 추상적인 것이 있으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게 있으면 구체적인 걸 추상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여러분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추상적인 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러면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안 보이잖아요. 뭐 금빛 날개가 달린 사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이게 구체적으로 보이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뭡니까 태양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뭐 친절한 태양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친절이라는 거 뭐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나오면 안 보이는 어떤 그 생각을 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오면 눈에 보이는 걸 생각을 해서 두 개를 연결시키면 그것도 아주 멋진 시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는 가장 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설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설을 먼저 아세요? 여러분 나온 김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좀 잠깐 시 공부하는 수업이니까 한 말씀씩 하는 건 나쁘지 않죠. 자, 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 하기 힘드시면 여기 강 목사님 시 많이 쓰셨습니까? 시가 뭐라고? 이건 답은 없어요. 네, 답은 없어요. 저는 이제 네. 그런 적이가요. 예.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이제 독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멋지네요. 맞아요. 하늘의 소리. 역시 목사님다운 발언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를 정말 들어서 내가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걸 받아 쓰는. 그게 시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써놓으세요. 자기 구원이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이죠. 자기 구원이다. 자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 구원이냐? 나를 어려움 속에서 꺼내는 거예요. 내가 막 힘든 상황이야. 내가 정말 힘든 상황이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시를 써서 뭐 정말 유명한 시인 아니고는 여러분 시 써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나요? 정말 유명한 뭐 시인들 있잖아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유명한 시인 아니고는 정말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시가 왜 좋냐? 정말 자기 구원이야. 내가 정말 힘들어. 내가 상황이 힘들어. 그런데도 그런 걸 가지고 시를 쓰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려움에서 꺼내는 것이다. 시라는 건 뭐냐? 나를 어려움에서 꺼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답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답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했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까요? 12쪽. 시란 무엇일까요? 시는 우아한 감정의 표현일까요? 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할까요? 막 나와요.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근데 그 쭉 내려가다 보면 네 번째 줄인가요? 다섯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저는 시 쓰기가 고통을 주거나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 밑줄 써요. 시는 놀이이며, 있죠? 시는 놀이이며 즐거움이며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있죠? 밑줄 쳐놓으세요. 그럼 책은 뭐 이렇게 깨끗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제 중앙대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 교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시를 택했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시를 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뭐 시를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 거였지만 그래서 이제 시인에 들어있다.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줄 11쪽 시인이다. 그래서 오른쪽 세상에 여러분 인자를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대부분 사자를 많이 붙이지 않나요?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맞죠? 교사 이렇게 사자를 많이 붙여요. 근데 인자를 붙이는 경우는요, 보세요. 성인. 이 사람 뭐 몇 대 성인이다. 성인 들어보셨죠? 철인, 철학자다. 그 다음에 시인이에요. 자, 이거는 한자로 쓸 수 있겠죠, 정도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인자가 붙는 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인, 철인, 시인. 그러니까 이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죠, 세인트. 이건 뭐예요? 필로소퍼. 철학자니까. 그 다음에 시인은 포이트. 맞나요? 이런 사람들만 인자를, 이걸 시사, 철사, 뭐 이렇게 안 쓰잖아요. 성사, 이렇게 안 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성인과 철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시인이라는 게 상당히 높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대부분 사자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뭐 사자가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랜 기간의 습작을 거쳐 노력을 만들어진 사람은 다 뭐자를 붙이냐면 가자를 붙여. 맞죠? 가자를 붙인다고. 가자. 집가자, 집가자. 이게 집가자. 이게 그 돼지 시자의 한자로 돼지 시자. 돼지 시자라고.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집가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이제 집이죠. 이 간머리니까 집을 말해 집. 이 집 안에 뭐가 있어요? 돼지들이 있는 거예요. 돼지들이. 돼지들이 이렇게
쭉 모여가지고 있는 그 모양이 이거거든요. 이 돼지 시자가. 하여튼 그래서 그 거기에서 나온 건데 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가짜를 붙는 경우보다 오랜 시간의 습작을 거쳐서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시인은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13쪽을 보세요. 첫째 달라 끝에 뭐라고 나왔어요? 돈보다는 찾았어요? 돈보다는 뭐라고 나왔어요? 인류에 대한 걱정, 수양의 목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그런 사람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달라고 볼게요.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는 건 누구나 똑같아요. 맞죠? 인간은요, 정말 태어났다가, 제가 얼마 전에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상당히 신앙송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어떻게 돼요? 여기 교수님 올 때 신앙송 해주죠. 같이 하시고 뭐 그러신 분인데, 갑자기.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God, man is mortal. 한번 써보세요. Man is mortal. 인간은 필멸이다. 반드시 죽어요. 맞죠? 근데 God is immortal. 신은 불멸이다. 여러분 또 기독교 믿으시는 분 많으시니까. 이모틀이 맞나요? 믿습니까? 이모틀. 불멸이다. 불멸. God is immortal이고, 우리 하나님은 불멸이잖아요. 맞죠? 불멸이고, 인간은 죽게 돼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하여튼, man is mortal, God is immortal. 제가 강의에다가 이렇게 영어를 조금씩 써요. 써놓은 게 나쁜 거 아니니까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인간은 필멸이고, 신은 불멸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난 여기 막 500살까지 사실 분 계세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500살, 100세 살기도 쉽진 않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왜 이렇게 태어나면 어차피 죽고, 그런데 왜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글을 쓰고, 뭐, 이렇게 시를 쓸까? 왜 했어요? 물론 이제 자기 구원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맞죠? 시 쓰시는 분들은 그 시 쓰는 게 행복이라니까요? 시 쓰는 게 행복이에요. 거의 그 실만한 교회 목사님 한 분, 제가 성함 밝히기는 그렇지만, 매일 한 편씩 쓰신대요. 매일. 맞죠? 정말 365일 동안 매일 한 편씩을 쓰셔가지고 1년에 시집을 한 것인데, 그렇죠. 연세도 되게 있으신데. 있어요. 제가 성함까지 밝히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행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분은 그걸 써야지 나의 행복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대학에서 너무 이제 예술을 좀 등한시해가지고, 여기 밑에 써져 있죠. 그 마지막 달 넷째 줄에. 요즘 대학에서는 철학과가 거의 없어지고. 맞죠? 철학과가 많이 없어진다. 철학을 해가지고 뭐, 좀 쉽지 않으니까. 국문학과도 사라져요. 문해창작과가 이제 몇 학교에 운영이 되는 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실리가 없으면 이제 없어지는. 약간 대학이 좀 문화센터 같아진다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그죠? 좀 실생활의 IT라든가 이런 도움이 되는, 우리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요즘 이제 IT 강국이잖아요. 맞죠? 한번 써보세요. 우리 IT 그잖아요. 이게 정보 기술인데, 그 머리 글자입니다. 머리 글자. 우리 IT 들어보셨죠? 근데 IT가 뭐냐고 몰라.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그 머리 글자예요. IT 강국이잖아요. 그런 과는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 삶에 또 경영, 경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문학은 이렇게 전공을 해서 문학에서 밥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시인이나 소설가, 뭐 수필가, 이거는 그냥 자기 취미 생활이지, 그걸 해가지고 막 매달 막 뭐 몇백만 원씩 벌고 이럴 수 없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문가는 물론 이제 잘 벌어요. 소설 막 엄청 쓰는 대가들 같은 경우는 잘 버시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14쪽. 시는 1번. 사람다운 사람이 쓴다. 시는 사람다운 사람이 쓴다는 거. 여러분, 소설 같은 게, 소설 있죠, 소설. 소설 같은 경우는 AI. 여러분, AI가 뭐죠? 네?
인공지능 AI 아니에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영어를 여러분 잘하면 참 좋은 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면 이게 뭐였든지 바로 나와요. 인공지능 AI. 그러니까 이 AI가 막 쓸 수가 있다니까. 여기 좀 재밌는 게 그 뭡니까 챗 GPT 뭐 해가지고 AI 막 나오지 않나요? 그런 시대잖아요. AI한테 뭘 쓰라고 하면 어느 정도 쓸 수가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AI가 이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죠? 왜? 인간의 뭘 다루기 때문에. 시는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거 창작구 밑에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제가 다 일일이 뭐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그런 시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건데 정말 그 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 14쪽부터 15쪽의 첫 번째 단락까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5쪽.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 사람만이 시를 쓴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는 사람다운 사람만이 시를 쓴다는 말로 해석하려고 한다. 자, 여기다 밑줄 좀 쳐보세요. 사람다운 사람만이 시를 쓴다. 멋있는 말이죠? 사람다운 사람만이 시를 쓴다. 그래서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나 양심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말로 되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쓰는 거예요. 시를 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시 한 편도 안 쓰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생. 없어요? 많아요. 시 한 편도 안 쓰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감성을 울리는 그런 사람이 쓴다는 거고요. 자, 16페이지 넘겨보세요. 16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에 문학을 허구라고 하죠. 여러분 허구가 영어로 뭐죠? 허구? 허구 뭐라고 해요? 픽션이라고 해요. 픽션. 허구를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구를 픽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조 같은 그 이해조 신소설의 대가죠. 이해조. 이 사람은 이제 뭐 빈공차경이다 이런 말 써요. 좀 어려운 말. 그래서 이제 아주 허공에 의지해서 뭐 그림자를 붙잡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빈공차경. 이게 뭐냐? 허구를 좀 더 있어 보이게 이렇게 써온 거예요. 빈공차경이란 말이 있어요. 한자 여러분이 일단 찾아보세요. 제가 뭐 일일이 다 쓰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빈공차경이란 말을 쓰는데 뭐다? 픽션이다. 문학은 허구예요. 맞죠? 허구입니다. 여러분 시가 왜 좋냐면 시는 막 타임머신 타고 막 옛날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막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라는 게 참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걸 타고 옛날로 갔다가 뭐 미래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에는 무슨 시가 있냐 뒤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상심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9페이지 잠깐 넘겨보세요. 9페이지에 방법의 12강에 보면 상상심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제가 깜빡했다 이거. 12강에 그 9페이지에 12강에 상상심상법이라고 있죠. 그게 상상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해리포터가 이게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력이에요? 네? 해리포터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J.K. 롤링의 영국의 작가인. 상상력이에요? 실제냐고요? 상상이죠. 해리포터 마법사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았어요? 상상력이란 말이에요. 상상력을 썼는데 이분의 재산이 엄청난 거 아시죠? 원래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정말 이혼하고 나중에 가지고 있었던 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문과를 다니다 중퇴했어요. 국문과를 다니다 중퇴하고 이혼하고 가지고 있는 것은 노트북, 그것도 중고 노트북 하나밖에 없어. 달라. 근데 그걸로 책을 쓰기 시작해서 해리포터를 썼는데 처음에는 출판사를 수십 군데에다가 이렇게 막 넣었어요. 지원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다 떨어뜨렸어요. 이건 안 된다. 한 군데에서 이제 우연히 했는데 그게 정말 엄청난 대박이 나서 지금은 뭐 해리포터를 모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죠. 이렇게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하고 우리 인간의 상상력대로 돼야 안 돼요. 되죠? 내가 우주를 가고 싶다 우주선이 나오고 또 바닷속을 가고 싶다 잠수함이 나오고 뭐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시를 쓸 때 뭐도 쓰면 좋겠어요? 상상시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 16페이지 보세요. 거기 이제 그 네 번째 단락 볼게요. 시를 쓰는 일은 뭐다?
거기다 밑줄 쳐보세요. 시를 쓰는 일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뭐다?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런 말 있죠.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의 산물이 아니고 즐거운 누리다. 이렇게 써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뭐다? 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쓰신 김순진 대표님이 이제 그 사업을 조금 하시다가 몇 번 실패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포장마차 같은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를 하셨대. 근데 그냥 포장마차 하는 집에는 보통 책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포장마차 집 가면 책 있는 거 별로 못 봤죠. 근데 이분은 그래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뭐 논어, 맹자, 한비자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튀김 같은 거 팔면 막 여기다 책을 이렇게 쌓아놓으셨대요. 쌓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아저씨, 사장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튀김 좀 주세요 하다가 책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아 선생님 튀김 좀 주세요.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그러겠죠.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쪽을 보십시오. 17쪽. 시란 가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왔죠? 17쪽입니다. 17쪽. 자, 논어 양화편에 보면 여러분 논어란 말이 나와서 조금 하나 또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어와 언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말씀 원자와 말씀 어자가 있어요. 이런 건 기본이니까 알아두십시오. 뭐가 달라요? 이게 하나가 더 붙었네. 이거 말고. 자, 알아야 되겠다. 어는 독백이 독백. 모놀로그. 어는 뭐냐?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모노, 혼자 하는 말, 독백. 대화, 다이아가 둘이거든요. 둘이 하는 말. 그러니까 논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제자들과 한 말들을 공자가 쓴 거예요? 공자 제자들 쓴 거예요? 공자 제자들 쓴 거예요. 공자가 쓴 게 아니에요. 공자가 평상시에 막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IQ가 되게 똑똑하죠. 그걸 머릿속에 생각을 했다가 그거를 책으로 쓴 거라니까. 그게 뭐예요? 논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건데 이 논어에 보면 공자가 아들 백어에게 시를 배우지 않으면 담벽을 마주선 것과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를 배우지 않는다. 그만큼 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7쪽 보고 있어요. 담벽을 보고 마주선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를 써야지만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를 쓴다는 것은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사고를 많이 높이려면 시를 써야 돼. 자, 그 밑에 한번 볼까요? 17쪽 밑에 대화를 들어봅시다. 있죠? 지금 뭐해? 응, 밥 먹어. 넘겨보세요. 자, 18페이지. 지금 뭐해? 응, 화장실에 있어. 이런 대화는 문학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죠. 나오죠? 그냥 대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문학이냐? 자, 문학적 행위가 들어가야만 문학이에요. 자, 볼까요? 지금 뭐해? 응, 아버지랑 밥 먹는 중이야. 아버지가 자꾸만 밥을 흘리시네. 그래서 믹서로 갈아서 빨대를 꽂아드리니 잘 잡수시네. 밥도 주스처럼 마실 수는 없을까? 그런 대화가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뭐해? 화장실에 있어. 연로하신 어머니가 운동을 안 하셔서 그런지 통변을 못 보시네. 그래서 관장해드리고 있어. 자, 그런 것이 문학적인 문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해? 화장실에 있어. 지금 뭐해? 밥 먹어. 이런 것은 너무나 일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문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냥 써놓은 거고요. 자, 19쪽 보세요. 19쪽에 보면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시인은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시를 쓰실 때 여러분이 관련된 여러분의 향토적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내장산 출신이야. 내가 북한산 출신이야. 그러면 내장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분이 시를 쓰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뭘 쓰신 적이 있냐면 여러분 방학동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죠. 방학동에 가시면 아세요? 방학동. 서울의 방학동에 가면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평전 이런 걸 쓰셨어요. 은행나무 평전을 쓰셨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를 약간 이제 그곳에 사는 터줏대감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쓰신 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 고향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쓰게 되면 나름대로 유명해지겠죠. 내 고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여러분 시로 이렇게 써볼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북한산이면 북한산, 인수봉이면 인수봉 이런 데 관련돼서 한번 시를 써보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방학동에 저기 김수영 시인. 예, 김수영 문학관 있죠. 맞아요. 김수영 문학관도 있고 그 김수영 문학관에 좀 가면 거기 은행나무가 한 몇백 년 된 거의 1000년 가깝게 된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시를 쓰신 분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쪽에 보면 백석 나오죠. 백석은 평안도 말로 평안남도 정북지방에 나오는 풍습과 지명을 썼고, 김소월. 뭐 아시죠? 김소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뭐 너무 유명해. 근데 요즘에 제가 실제로 옛날에 라디오에선가 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문학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그 MC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시청자 퀴즈 할 때. 진달래꽃을 쓴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마야래, 마야. 진달래꽃 피었네 노래 있지 않나요? 가수. 네, 가수 마야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렇게 해서 노래 부른 가수가 있거든요. 김소월을 부르더라고, 김소월을.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석이 이제 그런 걸 썼고, 김소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가 그 이야기도 좀 설명 좀 드리면, 노벨상 이렇게 받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그러면 영어로 하면 if you go away, 당신이 가버린다면. 근데 tired of me, 내가 피곤해서 가버린다면, 당신 내가 피곤해서 가버린다면 나는 당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I'll send you. 근데 without saying anything, 어떤 말도 하지 않고 보내겠다. 이 정도는 뭐 영어 어렵지 않잖아요. saying anything.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이걸 옮겨 놓으면 우리말의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말없이 고이 보내드린다는 게 실제로 고이 보내드린다는 뜻이에요? 전혀 아니죠. 네가 말없이 나를 가버리면 나는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변에 있는 내가 곳에 오물을 막 퍼가지고 막 다 네 앞에 다 뿌려버리겠다. 그리고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가 아니죠. 내가 거기다 막 묻어놓은 대못 푹푹 밟고 가라. 그렇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눈물을 펑펑 빡 흘려가지고 대동강물도 띄울 정도로 흘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영어로 이걸 이제 우리말로 옮기면 이게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너 나 싫어? 너 나 피곤해서 가? 그럼 나는 너 아주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줄게. 이해가요?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 실제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 우리나라 작품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게 문학상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말은 노랗다 있죠. 노랗다, 누렇다, 누런 이런 거 있죠. 누르티팅하다, 누르탱탱하다, 누르끼리하다. 근데 영어에서는요, 노랗다는 옐로우고 노르스름하다는 노르스름하다, 누르탱탱하다, 누리끼리하다 전부 다 옐로이시에요. 옐로에다 ISH를 붙여. 옐로우는 노란 거고 옐로이시는 노르스름, 노르끼리, 누리탱탱 뭐 있잖아요. 이게 다 옐로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품들이 이렇게 노벨상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약간 옆으로 갔지만. 그래서 김소월, 김영랑 뭐 여러 시인들이 있죠.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를 쓸 때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 또 함동선의 이제 제3 땅굴에서라든가 이은상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런 게 있는데 뭡니까? 그 싸움을 말리는 척, 편력을 드는 척하다. 그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20페이지에 나오는 이은상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고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상 있죠? 고기를 한번 보시죠. 자,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여기에서 말 수가 없다. 넘어지고 끼어지고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피 속에서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이은상 시인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고지가 바로
적인데라는 쓴 시대적 배경이 뭐라고 놨어요? 21쪽 있잖아. 전투가 치열한 백마고지 전투죠. 뭐 이럴 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쟁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로 뭐예요? 옮겨 놓은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밑에 있는 건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일일이 뭐 이걸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설명들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22쪽으로 넘겨보시면 자 22페이지의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이은상 시인의 말처럼 새는 날 피 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우리의 심정이었지만 부모 형제들과 이산의 아픔으로 살아야만 했던 두 시인은 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우리의 힘들었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뭘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시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문목은 시인의 그런 시도 있어요. 거기 뭐 시에 울산시 중구 병영동이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시는 뭘 배경으로 쓰라고 그랬어요? 역사도 배경으로 쓰고 내 고향도 배경으로 쓰라고 그랬죠. 맞죠? 내가 태어난 고향도 배경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고향에 어떤 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곳의 풍습이라든가 전설 이런 거 한번 써보세요. 그것도 멋진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걸 쓸 때 남들이 똑같은 걸 쓴 것보다는 안 쓴 걸 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시를 쓸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쓴 시 제목 이런 게 있어요. 장미의 손금이라는 시가 있어요. 장미의 손금. 이런 말은 아마 제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한몫을 하거든요. 그럼 장미가 어떻게 손금이 있겠어요? 장미의 손금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는. 그래서 제목을 보고 큐레 하사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를 어떻게 쓰냐면 장미 축제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장미를 3인칭으로 쓴 거예요. 그 여인의 손에 이렇게 악수를 할 때 내가 손에 막 피가 묻고 장미 그 여인의 그런 가시 이런 걸 통해서 그 여인의 어떤 힘들었던 삶을 내가 이제 돌이켜보는 이런 내용을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이 쓰지 않은 내용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가을이라든가 이런 제목은 너무나 많지 않나요? 너무나 뻔한 제목보다는 남들이 쓰지 않은 이런 제목으로 시를 쓰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는 또 좀 넘어가면서 이게 일장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제가 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좀 안 읽은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28페이지에 시는 도가도 비상도다. 시는 도가도 비상도다. 오늘 보겠습니다. 28쪽. 오늘 뭐 1장만 해도 다 못 하겠네요. 여러분, 도가도 비상도라는 말 노자에서 들어보신 적 있죠? 노자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가 뭔지 아세요? 도가도 비상도 들어보셨어요? 도를 도라고 하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도가도 비상도의 뜻이 써보세요. 도 있죠, 도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게 도가 있잖아요. 길도자 도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커. 큰 의미가 있어. 근데 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도라는 글자 하나로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걸 이제 우리가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는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해.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짜 사랑을 해. 그러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여러분 표현할 거예요?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해. 그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뭐 너를 뭐 몇 억 년 동안 사랑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게 이제 노자 도덕경에서 처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저도 대학교 때 이 노자 도덕경을 읽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공부를 계속해서 노자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세요. 노자에 처음에 나오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 도가 아니다. 최고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최고다. 뭐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레스트산이라든가 여러 산이 있지만 그 앞에서 인간이 느껴. 여러분이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이런 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만리장성 가보셨죠? 만리장성 중국의 북경에 이런 데 가보셨죠? 그러면 뭘 느껴요? 인간이
정말 나약하다는 걸 느끼지 않나요? 대단하다. 이 만리장성은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지구 밖에서. 하여튼 그런 대단한 곳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밑에서 넷째 줄에 에베레스트를 이루는 것은 흙 한 줌, 돌멩이 한 개이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루는 것은 빗방울, 물 한 방울로 시작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시를 쓴다는 것은 풀 한 포기에서도 여러분이 뭘 느껴야 돼요? 어떤 시적인 감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을 쓰면 뭐가 된다? 시가 되죠. 자, 이제 29쪽을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약간 말장난 시에도 가까워요. 29쪽에 보면 졸시, 이제 김순진 시인님의 문제라는 시인데요. 그 29페이지의 시를 한번 보세요. 문제. 이게 이제 문제 갖고 이제 문제를 쓰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시하는 문제보다 있죠.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가 더 큰 문제다. 중요한 문제를 중요하시지 않으려 하는 데서 오는 문제는 문제를 망각하는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이고, 사소한 문제를 크게 부풀려 만든 문제는 큰 문제를 덮어두려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해답을 찾지 않으려는 어리석음의 문제로, 문제는 차근차근 실마리처럼 풀어야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 해결책은 뭐가 해결해줘? 문제 해결책은 뭐가 해결해? 네? 뭐가 해결해줘요? 시간이 해결해. 시간. 문제 해결책은 뭐가 해결해줘? 시간이 해결해준다. 여러분, 슬픈 것도 시간 해결해주죠. 세월이 약이겠죠. 맞나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래 있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세월이 약이겠죠. 송대관 가수가 부르지 않았어요? 이게 영어로 뭐냐면 Time will take care of you. 시간이 너를 돌봐줄 거다. 이게 세월이 약이겠지요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라는 거, 이런 걸 쓰는데, 이런 그 문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말장난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그냥 시란 무엇인가라고 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슨 시? 아까 했잖아요. 무슨 심상법? 제가 시작할 때 했는데, 묘사 심상법. 다시 한번 써보세요. 묘사 심상법. 이거는 말놀이. 말놀이는 다시 쓰세요. 언어유희. 언어유희는 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놀이 시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라는 시가 말놀이 시야. 왜? 말 갖고 막 문제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죠. 계속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김순진 시인님의 치잡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아주 재밌는데, 치자 있죠, 치자. 치잡꽃이 어떻게 쓰냐면, 공납금을, 김순진 시인의 시예요. 잊어버렸다. 치자. 치자라는 게 뭐라고 치자 이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치자꽃 하얗게 빛나고 있다. 하얗게 빛나고 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같은 치자인데 같아요, 달라요, 뜻이. 공납금을 잊어버렸다. 치자. 내 마음에 치자꽃 하얗게 빛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같은 치자인데 다르게 나왔잖아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말놀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항상 정직하게만 쓰지 마시고, 저도 이제 시집을 냈지만 말놀이 시를 한 10편 넘게 썼어요. 10편 넘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어 보여요. 왜냐면 서정시만 막 80편 쓰면 지겨워 있다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따가 지겨우니까 중간중간에 상상시, 말놀이시 이런 걸 많이 쓰시면 좋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조약돌이라든가, 거기 30페이지 첫째 줄 나오죠. 풀 한 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 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개망초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그 밑에. 개망초꽃 한번 보십시오. 울 엄니 몸져놓은 텃밭에 30페이지에요. 시름이 걸음인지 왼수 같은 개망초꽃 흐드러지게 피었네. 꽃따기 놀이 가위바위보 허기진 아이들 보리개떡 먹으러 간다. 울엄니 목숨 거두니 개망초꽃이네. 어린 상제 지팡이처럼 애처롭게 선 개망초 대공들, 아직 텃밭은 아이들처럼 엄마 손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개망초꽃이라고 나오죠. 거기 그 둘, 셋, 넷, 5연의 둘째 줄에 보면 개망초꽃 지내라고 나오죠. 개망초꽃 나오잖아요. 그 개망초꽃은 뭘 의미하느냐? 개망초꽃이 나와서 이게 뭘 의미할까요? 개망초꽃. 사람을 비유할 수 있는 뭐라고 한다? 이걸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문. 그러니까 개망초꽃을 가지고 그냥 개망초꽃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시가 돼야 안 돼. 개망초꽃만 이야기하면 시가 안 되는 거예요. 개망초꽃을 통해서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뭐 이래야지 시가 되죠. 맞죠? 맞잖아요.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 사물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자연 사물을 통해서 뭘 써요?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하는 시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를 쓸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다. 이러면 재미가 없잖아요. 내가 대파를 한 단 사다가 막 뭡니까? 그걸 다듬고 있어. 눈물이 막 나. 그러면서 뭐가 생각나? 옛날에 어머니가 생각나. 또 잡채를 이렇게 사가지고 먹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잡채가 생각나. 이런 식으로 어떤 자연 현상을 놓고 어머니를 생각하거나 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정말 멋있는 시라고. 아시겠죠? 바로 그냥 어머니가 생각나거나 아버지가 생각나는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일 마지막 줄에 있죠. 1976년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쓴 시고요. 어머니가 간경화증으로, 자 보세요. 31쪽입니다. 몸져 누우시자 우리들만 보살핌 못 받는 게 아니라 텃밭도 묻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의 집 바로 옆에 있는 텃밭에는 개망초꽃이 얼마나 흐드러졌는지 너무나 슬프게 아름다웠다. 여자아이들이 자주 우리 집 묵은 밭에서 개망초꽃을 따며 꽃따기 놀이 가위바위보를 했고 잠자리를 잡으러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었다는 말 나오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생의 멋을 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달개비꽃이라고 하는 시가 또 이제 밑에 있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개망초꽃을. 그러니까 이 객관적 상관문이란 말이 여러분이 좀 어려우시면요. 상징이라고 생각해 주면 상징. 상징이란 말 들어봤죠? 뭔가 상징하는 거. 요거하고 비슷해요. 객관적 상관문이란 말. 문학에서는 많이 쓰이는 말이니까 상징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달개비꽃을 보면 낙향하여 초야에 묻혀 산다만 정승반열의 그 고매함 어사와 그 벼슬은 감추지 못하였구나. 사모간대 흉배보다 더 귀한 쪽빛이요. 이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달개비꽃을 가지고 어떤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달개비꽃. 이런 달개비라는 게 달그애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달그애비. 빨리 읽으면 달개비 되죠. 그럼 달걀이 왜 달걀이에요? 달걀. 네? 달개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기알. 맞죠? 이게 붙으면 뭐가 돼? 달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된 겁니다. 달걀이라는 게 달그알이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줄여진 거예요. 그래서 달개비꽃도 달개애비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달개애비꽃.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달개비꽃 다음에 32쪽에 보면 이 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쓴 시라는 거예요. 이 김수민 시인의 달개비꽃을 가만히 바라보면 파란 꽃잎과 어사와 같은 튀어나온 수술이 꼭 멋진 관대에 흉배를 찬 정승이 사모를 쓴 모양이다. 그래서 하찮은 달개비꽃을 뭐로 본 거예요? 낙향, 고향으로 돌아간 정승이라고 생각하고 정승 반열에 올려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려놨지요. 이렇게 놨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이 33쪽에 그런 그 달개비꽃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달개비꽃이에요. 이게 그 튀어나온 수술 나오죠. 멋진 관대 흉배를 찬 사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것이고, 그다음 황동규 시인의 풍장이라는 여러분 풍장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32페이지에 황동규 시인이 그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죠? 황동규 시인. 황순원의 아들이잖아요. 황순원 훈학이 황순원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시를 잘 쓰시죠. 풍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람에, 거기 써보세요. 바람에 이슬을 장사 지내는 게 풍장이에요. 풍장. 장은 장사 짓는다는 뜻이고 풍은 바람이죠.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죠. 이슬을 장사 지내는 거.
장사진. 장자가 장사진을 장자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달개빗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꽃 하나하나를 들여다본다. 이 세상 어느 코끼리 이보다 하얗고 이쁘게 끝이 살짝 말린 수술 둘이 상아처럼 뻗쳐 있다. 자, 이게 보면 어때요? 코끼리 이보다 하얗고 예쁘게 끝이 살짝 말린 수술이 있죠. 33페이지에 보시면 그게 나오지 않나요? 흔들리면 나비의 턱 더듬이 같은 수술, 그 하나에는 작디 작은 이슬방울이 달려있다. 혼처럼 박혀있는 진노란 암술, 그 뒤로 세상 어느 나비보다 파란 나비, 금방 손끝에서 날 것 같다. 그래, 그 흔한 달개비꽃 하나가 이 세상 모든 꽃들의 감촉을, 상아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풀잎 끝에서 꼭 한 바퀴 부르고 사라진다. 그래서 이게 달개비꽃 속에 코끼리가 들어갔다. 실제로 코끼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33쪽에 보면 안 들어갔는데 희의 상상력에는 코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나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도 한다는 거예요. 또 파란 나비가 들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써야 할 시는 거창한 게 아니라 개망초꽃, 달개비꽃 이런 걸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달래꽃을 이미 김소월 시인이 로얄티를 붙여가지고 시를 썼어. 근데 내가 김소월 시인을 여러분이 써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럼 진달래꽃 쓰세요. 근데 김소월 시인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써봤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진달래꽃을 쓰지 말고 다른 걸 쓰라는 거예요. 나만이 생각하는 꽃이. 그래야지 멋진 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래서 아무리 울어도 돌봐주지 않는 산새, 그 다음에 날마다 떡 달라고 졸졸졸 따르고 조르는 시냇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이나 태백산맥은 소설로 적합하죠. 한강이나 태백산맥은 조정래 소설 제목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시에 적합한 소재는 작고 소박한, 거기다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거기다 밑줄 치라고요. 5째 줄에 한강이나 태백산맥은 소설로 적합한 소재고 시에 적합한 소재는 소박한 거다. 그러니까 소백산맥을 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소박한 걸 쓰라는 거예요. 작은 소재일수록 웅장하게 쓸 수 있지만 중국의 황산, 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런 것을 웅장하게 쓰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쓰실 때는 여러분이 좀 작은 사물들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를 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거기 이제 외적으로 이제 이거 책은 일단 일장한 설명을 좀 드렸고 조금 더 부연적인 설명을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그거는 이거 여백에다 여러분이 알아 쓰십시오. 시라는 것은 뭐다? 창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크리에이션. 시는 뭐다? 창조물이다. 그건 아무데나 쓰세요, 여백에다가. 그러면 시라는 게 창조물이에요. 기존의 지식은 다 이미 창조된 거죠. 근데 기존의 지식보다 좀 더 다른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어요. 차별성. 약간 기존의 것과 다른 뭐가 있어야 된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시를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저도 이제 그 일집을 쓸 때 식물 교도소라고 제가 이제 제 시집을 썼는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마곡나루역에 가면 우리 서울식물원이 있어요. 서울식물원에 그 꽃들이 있어. 거기 갔는데 이게 녹색이잖아, 녹색. 그러니까 마곡나루 철창에 갇혀가지고 이 사람들 개수로 본 거예요. 식물원의 꽃들. 얘네들이 녹색 철창에 갇혀가지고 평생 못 돌아가 고향으로. 그 녹색 제수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썼거든요. 내가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도 내 발이 바닥에 묶여 있으니까 탈출이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뭘 쓴 거야? 뿌리가 있잖아. 뿌리가 땅에 박혀 있잖아. 그걸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뭐라 쓰냐면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돼요. 이카루스는 태양으로 막 가다가 밀랍이기 때문에 그걸 떨어져 죽는 게 이카루스잖아요.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뭔데? 제목 식물교도소. 거기 제가 시집 드렸잖아요. 이 책이 시인데요. 네.
32페이지인가 어디 있어요. 32페이지인가 어디 있는데 식물 교도소가 이제 그런 시예요. 거기 30 몇 페이지죠? 30쪽이에요. 30쪽. 그 30쪽에 잠깐 책을 펴셨으니까 좀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네. 예, 식물 교도소. 식물 교도소.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끌려온 죄수들. 마곡나루 철창에 3년째 갇힌 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녹색 죄수복을 입고 있다. 투명 유리에 갇힌 나를 관람객들은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는구나. 일망 감시 장치를 이야기한 푸코의 말처럼 나는 스스로 나를 겁내라고 했다. 햇살이 눈부시면 눈부실수록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 생각이 간절했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흘러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나는 단지 새장 안에 갇힌 새일 뿐이다. 남들에게는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나에게는 고문일 뿐이다. 이미 바닥에 발이 묶여서 탈출할 수 없다. 삼복더위도 내게는 시베리아의 겨울일 뿐이다. 꿈속에서나마 이카루스가 되어 힘찬 비행을 꿈꾼다. 예, 그게 이제 제목이면서 시인데,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식물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시를 쓸 때, 내가 서울식물원에 갔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를 쓰면 그래요. 거기에 녹색의 꽃들이 있었다. 그걸 보니까 뭔가 그렇게 쓰면, 물론 그것도 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좀 있어 보이는 시가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나라고 했잖아요. 나. 그러니까 나니까 이제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했잖아요. 무슨 심사법. 이거 인칭 은유 심사법 기억나요? 근데 나니까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죠? 네. 1인칭 은유 심사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1인칭 은유 심사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시를 은유 심사법. 은유 심사법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서울식물원에 꽃이 난 거예요. 내가 서울식물원에 꽃인데 꽃이 아니라 의인화한 거죠. 녹색 제수복을 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제수인 거예요. 제수. 그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얘가 어떻게 제수냐. 그걸 수학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지만 그걸 여러분이 시라는 것은 그렇게 그 속에 내 감정을 부여넣는 것이 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선생님 혹시 쓰시는 시가 있으세요? 저요? 뭐 하나 가지고 오신다고 했지 않으셨나? 네. 없으세요? 아니 네. 시 낭송 하나 하셔도 되고. 아니 네. 그러면은 네. 정류장 씨. 예, 그러니까 예. 그걸 좀 보시고 좀 뭐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낭송을 해보시고 선생님. 제가 보고 좀 한번 좀 드릴게요. 시를 또 하나. 정류장 씨는 조건이 있어요. 예. 130자 이내. 뭐 이런. 그러니까 지하철 시라고 그러지 언제 되신 거예요 이게? 어쩌 정류장. 올해 예. 오래돼. 오래되셔서 따끈따끈하시네. 딱 예. 이게 이제 AK 플라자 무슨 백화점? 애경 백화점. 예. 그 앞에 이제 걸려 있거든요. 네, 한 줌의 햇살. 토방에 걸터 앉아 한 줌의 햇살을 두 손 안에 담았다. 그 햇살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치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내게 오니 반갑다. 나이가 드니 나를 찾아주는 것은 뭐든지 귀하고 고맙다. 오늘은 좋은 날, 너의 방문으로 포근한 하루가 되겠구나. 이렇게 쓰셨어요? 네, 간단히 써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지하철 시 잘 쓰셨는데 요 시에 대해서 조금 뭐 어떤 부연 설명 쓰신 걸 좀 알려주시고 제가 좀 그래요? 설명을 드리는 걸 하죠. 예. 네. 그 나이가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외로움이 뭐 다 떠나니까 내 곁을 다 떠나니까 이제 그 태양이나 뭐 이렇게 자연 같은 게 나한테 오는 거를 이제 나를 찾아주는 거는 그 자연 이런 게 이제 더 가까워졌어요. 자식보다. 그래서 그걸 시로 만든 거예요. 예, 아주 잘 쓰셨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 한 줌의 햇살이라는 시도 그냥 우리가 햇살 이렇게 쓰는 것보다 시는 구체적으로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햇살보다는 한 줌 우리가 가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태양이 비치는 가을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시 쓸 때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잠자리 이렇게 쓰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아주 제목을 잘 쓰신 거예요. 뭔가가 이제 휴식을 하는 모디파이 한다고 그러죠. 한 줌의 햇살인데 토방에 걸터 앉아 한 줌의 햇살을 두 손에 담았다. 이것도 보세요. 시가 표현이 멋지죠. 토방에 걸터 한 줌의 햇살을 어떻게 두 손 안에 담습니까?
그만큼 이제 태양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잘 표현했고요. 그래서 그 햇살, 이게 이제 일종의 연세법이라고 하거든요. 연세법. 그래서 그 햇살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먹을 쥐지 않았다. 주먹을 쥐지 않았고, 또 따스한 햇살이 내게 오니 반갑다. 여기서 이제 태와 내가 물화일체적인 어떤 느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갈매기도 그러잖아요. 갈매기가 뭐 우리가 뭡니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에 보면 그 갈매기를 보면서 그러잖아요. 무심한 백군한 무심히 가는 흰 갈매기가 나를 쫓아오는 건지 내가 갈매기를 쫓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햇살과 나와의 어떤 조우랄까 이런 것을 만남을 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드니 나를 찾아주는 것은 뭐든지 귀하고 고맙다. 어떤 자신의 감정을 썼고, 그 다음에 오늘은 좋은 날 너의 방문으로 포근한 하루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오는 걸 방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도 이야기더라고. 그 해가 그 뭡니까 해가 내리고 그 달이 와. 그러면 햇님이 퇴근하는 시간이 햇님이 이제 끝나니까 그리고 달님이 출근하는 시간. 또 이렇게도 쓰더라고요 표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쓰실 때는 여러분이 좀 더 이런 비유적인 아까 피규러티브란 말 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장에 대해서 이제 좀 전반적인 말씀 좀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어떤 제 시에 관련된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렸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한 번씩 조금씩 한 말씀씩 하고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제가 좀 답하고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오늘 공부한 소감과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오늘 유익한 게 뭐냐면 시란 무엇인가 시를 쓰면서도 말을 대답을 못해요. 누가 물으면. 근데 이제 이게 저희 이번에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중간고사 과제물에 이게 나왔어요. 시란 무엇인가 쓰려는데 저는 이제 우선 이렇게 썼어요. 언어이고 노래이고 우리의 삶이다. 드라마다 뭐 이런 걸 썼는데 오늘 여기 읽어보니까 진짜 정답이 있네요. 그래서 아직 안 냈으니까 좀 고쳐서 내야 되겠다. 그렇죠. 자기를 보완하는 게 지금 시에 가장 중요하고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좀 이렇게 쓰시면 좋은. 그리고 또 시의 소질이 또 다분히 있으셔서 아주 시 국문학적인 공부하고 계시는데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되셨나요? 예, 한 말씀 하시죠. 지금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 그 우리가 그 음악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시를 이게 그 강의하시는 우리 교수님 시인들도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떤 시를 쓰는냐면 어떤 분은 기승전결이 되야 된다고 또 오늘 종합적으로 시를 쓰는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목적 부분이랄까? 그 시를 쓰는 목적과 이것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시 쓰는 부분은 오늘 뭐 이게 아주 시인들의 그 목적 부분을 아주 좋게 적어놨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또 한편을 보면 시를 읽는다는 게 시 적고 공부하는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다윗이 시를 많이 적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시를 많이 적었기 때문에 시를 적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제가 어떻게 표현을 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시를 적어 나가는 부분에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내 시에 맞게 적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 정도로 교수님. 안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중에서 내 색깔이 하나도 안 나타날 것 같은.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일반론이니까 이제 들으시면서 나의 어떤 세계를 좀 이렇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은 1장만 강의를 했으니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선생님? 오늘 뭐 느낌이나 뭐 질문이나. 저도 뭐 이렇게 습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되게 보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생명력도 없고
의만된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그래서 이게 좀 잡으려고 해도 그게 참 잡히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들으니까 그것은 정말 시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정신을 차려서 좀 잘 쓰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또 평이한 것도 또 나름대로 시적인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좀 더 이제 차원이 높게 쓰려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어떠세요? 예, 저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금방 언뜻 내가 구상하고 있는 시 생각이 나서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죽는다,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출생이라고 하는 입구를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출구를 통해서 출구면은 다른 세상이 또 있는 거니까 이런 성경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이 나서 생각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입과 출. 그러니까 이 사르트르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다. 얼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그런 말 했는데 아주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목사님 네. 공부하신 소감. 전에 보니까 그 시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33쪽에 보니까 우리가 써야 할 시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고 소박한 것이라는 말이죠.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여기 보니까 예를 들 때 뭐 한강이나 태백산맥, 중국의 황산,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게 굉장히 웅장하잖아요. 이제 그걸 표현을 하려면 좀 상당히 좀 실물보다 더 웅장하게 쓰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이제 소박하고 작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크게 쓸 수는 있어도 크고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것을 갖다가 언어롭게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중국 황산도 가보고 그랜드 캐니언도 다 가보고 그랬거든요. 저도 이 황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너무 좀 굉장히 멋있어서 한 번 더 갔어요. 2번을 제가 갔었는데 그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멋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달개비 꽃이라 했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작고 소박한 것들을 찾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 차별성으로 그 생각이 와 닿았어요. 오늘 또 수업 들으신 보람이 있으시네요. 좋은 말씀입니다. 예. 어떠셨어요? 뭐 저는 시 쓴 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잘 쓰시는 분들 시를 보면은 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그런 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나는 시를 쓰면 이렇게 안 써야지. 그냥 사물을 보는 데에서 느끼는 감정을 조금만 더 표현해서 써야지. 이렇게 고차원적인 거를 저도 쓴다고 쓰는 사람이 안 읽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읽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서 시가 멀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좀 더 일반인들 대중들이 가까워지려고 그러면은 좀 더 옛날식으로 좀 소박하게 보이는 대로 거기서 조금만 보태서 치는 그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요즘 신춘문예 시가 정말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시가 되는데 저도 이제 그래요. 생각이 그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쓰는 시보다는 일상적인 걸 이렇게 쓰고 우리의 어떤 삶을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약간은 돌려서 우리가 우회적으로 쓰는 시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구시조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낙낙 장송이 다 기울어 간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육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좀 비유해서 이렇게 쓰는 그런 시들이 훨씬 더 멋진 것 같고 좀 더 쉽게 쓰는 시 이런 것들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선생님 중에서 제가 시를 빨리 뭐 수박 나는 그런 날 있잖아요. 시 적은 걸 보고 이게 방금 이게 쉽게 적고 이러면 학생이 적은 수준 이야기라든가 이렇게 조금 어렵게 적어야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 어렵게 적어야 시 적은 맛이 나서 자꾸 어렵게 적는 연습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저도 아까 전에 이야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시간적 낭비지 않느냐. 그게 다윗이 적은 시처럼 쉽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뭐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 내면을 솔직하게 쓰는 각자마다 갖고 있는 그렇죠. 자기의 이제 그 나만의 예. 나만의 것들. 그래서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 내 어떤 특성을 살려서 어쨌든 나의 색깔이 묻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시를 쓰다 보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제 쓰시는데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너무 뻔하게 쓰기보다는 약간의 비유, 그러니까 한두 개 정도의 비유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이제 시를 쓰실 때 아까도 보면 뭐 나를 찾아주는 게 고마운데 너의 방문이라든가 이 태양을 사람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그 비유적인 것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멋있는 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또 우리 뭐 강 목사님은 또 시도 동시도 뭐 다방면 쓰셔가지고 조금 감회가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주로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 저 사물을 보고 내 생각과 이제 그 생활들을 비유와 이미지로 이렇게 형상화해서 적어본다. 그렇게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이야기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경 후정이다 이런 말 써요. 이런 뭐 한시라든가 이런 거 공부하시면 많이 나오는 말이지만 혹시 또 모르시는 분 위해서 한자 좀 써보겠습니다. 선경 후정이다. 그래서 내 경치를 먼저 이야기해. 경치. 그리고 내 감정을 다음에 이야기한다. 선경 후정이란 말 쓰거든요.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신 분 위해서 펜이 안 나올 보이긴 하죠. 경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감정을 나중에 이 뒤웃자니까 이야기한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뭐 자연물을 막 자연물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이건 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깨닫는 걸 써야지만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쓰실 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명심하셔서 좀 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본어 시로 이제 된 거에도 하나 선상낚시라는 시를 올렸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낚시 막 이야기하다가 낚시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진짜 인생의 진정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법이다라는 걸 이제 뒷부분에다 써놨거든요. 앞에서는 배에서 이제 낚시하는 그런 경치 이야기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선경후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보라는 중국의 이제 당나라 시대 시인의 그 절구에 보면 나오거든요. 강벽, 조유벽, 산청, 화요견.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이고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듯하고요. 이건 경치죠. 그리고 푸른 강에 새 날아가 보세요. 그 다음에 산이 푸른 산에 그 고려산에 진달래꽃을 한번 봐보세요. 꼭 불붙는 것 같지 않나요? 4월달 이때 가면 금춘 간우가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하일 시기년 어느 날이 돌아갈 해란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꽃은 막 좋은데 내가 그 알록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심정을 써놓은 게 그 두보의 이백과 그 정말 더불어서 이때 시인이었던 당나라 두보 시성이라고 하잖아요. 시의 성입니다. 맞죠? 이백은 시성이고 두보는 시성이라고 그래요. 시의 성입니다. 이 두보의 시가 훨씬 더 깊이가 좀 있어요. 되게 좀 우국적이고 그런 걸 쓰는데 그 시들이 보면 대표적인 선경 후적으로 돼 있어요. 딱 20자의 그 한시 속에 자신이 할 말을 쫙 써놓은 시가 바로 그런 그 절구라는 시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시를 쓰실 때는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 제가 수업을 할 때는
2강 이제 지금 1강을 했고요. 나도 시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거기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간의 시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고 이제 2강부터 이제 가다 보면 좀 더 시들이 다양한 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에 뭐 그렇게 뭐 재미없지는 않으실 겁니다. 제가 두보의 시 제목이 뭐죠? 절구라는 시, 절. 그거는 이제 딱 제목이 제목이 절구. 네, 제목이 그 제목을 짓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우원절구의 시인데 그 시 자체가 뭐 제목이 없는 시들이 많아요. 그냥 시들이. 그래서 그렇게 그냥 절구라고 또 표현하죠. 두보 시몬명을 찾아봤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두보를 좋아해서 그 중국에 보면 허난성에 가면 하남성이죠. 거기 가면 정주라고 있어요. 정주 이제 거기에서 정주에서 한 시간 정도 하면 고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보면 그 두보가 자란 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거기를 좀 갔어요. 가가지고 두보를 좋아했기 때문에 갔었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이 관람용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비싸게 받고 막 굉장히 멋있게 꾸며놨는데 그 보면은 이제 수많은 이렇게 막 시들을 그냥 많이 이렇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시를 엄청 썼죠. 네, 일부러 그래서 저도 이제 그까지 찾아가가지고 좀 가서 보고 있었는데 제목 자체가 예, 하여튼 옛날 시들은 제목이 없는 시들 되게 많아요. 그거는